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배조의 첫 발표를 맡은 19학번 신입 10기 임창재입니다. 다들 다음 학기 시간표는 다 짜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처럼 안 되기 위해서 다들 수강 신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주제를 각자 준비를 해서 각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시작으로 서브 주제 2개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데이터셋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이랑 경제, 응통 이렇게 세 과의 최근 3개년 마일리지 수강 신청 결과를 데이터로 1위를 했고요. 이게 웹 크롤링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밤을 새가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열심히 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집을 할 때 텍스트 파일로 수집을 해서 먼저 CSV 파일로 전환을 시켜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컬럼 인덱스를 추가를 해주고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주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난이도라는 주관적인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게 수강 신청 성공 비율입니다. 수강 신청을 한 전체 인원수 분의 수강 신청 성공 인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본 게 수강 신청 실패 최대 마일리지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마일리지 컷인데요. 저기에 예시를 보면은 강의 A와 강의 B가 있습니다. 두 강의에서 정원이 총 4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이라고 하면은 11을 넣은 사람 2명이 있고 강의 B는 10을 넣은 사람 2명이 가장 위에 있죠. 이 두 강의의 결과를 봤을 때 무엇이 더 난이도가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성공한 사람들이 몇 마일리지 넣었는지보다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마일리지가 몇 점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강 신청 실패를 한 사람 중에 가장 마일리지를 높게 넣은 사람의 마일리지를 난이도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결국 시각의 차이라서 어,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시각의 차이라서 그 두 개 다에 대해서 한번 1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제가 준비를 한 학과별 수강 신청 난이도 차이 유무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친구들과 수강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과가 수강 신청 더 빡세다. 너희 과보다 우리 과가 훨씬 빡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 학과별로 수강 신청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두 동일한 비슷한 그런 등록금을 내는데 과연 이 수강 신청,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라는 시스템이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겨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 방금 제가 소개한 정의대로 어,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네,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것들은 제가 전공자와 복수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분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들입니다. 한번 제가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복수 전공자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건 비전공자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이제 각 집단의 분포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통 집단의 비교를 할 때 아노바 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노바 테스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독립성과 등분산성과 정규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를 보면은 누가 봐도 정규 분포라고 하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정규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대신에 비모수적인 방법인 크루스칼 왈리스 방법으로 저는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라고 하면은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각 데이터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대해서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정의와 상관없이 경영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경제, 응통 순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복수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정의와 상관없이 경영 같은 경우는 경제, 응통보다 더 다 어렵다라고 나왔고요. 경제와 응통을 비교했을 때는 성공 비율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두 과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고, 마일리지 컷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경제가 응통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는 성공 비율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경영, 경제, 응통 모두 비슷한 난이도가 나왔고요. 마일리지 컷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경영이 경제, 응통보다 더 어렵다라고 나오고, 경제와 응통은 비슷한 난이도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강의 방식 차이에 대한 마일리지 난이도 분석을 진행하게 된 10기 김영호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 구기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대면, 대면, 블렌디드 중에 수강 신청이 제일 어려웠다 하는 강의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강의 방식에 따라서 또 마일리지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겟 변수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성공 비율이 마일리지 커트라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비대면의 경우에는 그 강의실 정원이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체 수강 인원이 그 좀 대면 때보다 좀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성공 비율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마일리지 커트라인 역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창재가 설명한 것처럼 저 역시도 강의 방식 그룹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노바를 진행하기 위해 특정 검정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등무산성은 만족하지만 정규성은 만족하지 못해서 비모수적 방법인 크로스컬 와리스 테스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추가 전처리 데이터인데, 이제 프로프 석세스가 성공 확률이고 마일리지 커트인데, 저는 이제 전공자 정원 포함 인원과 전공자 정원 미포함 인원의 그 성공 확률과 말지 커트를 따로 구해서 혹시나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전체를 추가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네, 일단 전체적인 시각화를 통한 히스토그램 분포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일리지 커트라인이나 성공 비율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전공자 정원 포함 인원, 미포함 인원 분포를 봤을 때도 두 변수 모두 일정 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과 과목에 그런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과목명 교수명으로 설정해서 각 과목 교수님마다의 그런 타겟 변수의 평균값들을 취합을 했고, 이것을 피벗 테이블로 나타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테이블처럼 나타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마일리지 커트의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커트 라인, 성공 비율 이 두 가지의 전공자 정원 포함, 정원 미포함 모두 분석을 해서 검정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타겟 변수에서 P-밸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고, 혹시나 해서 마일리지 커트가 모두 1인 경우를 제외해서도 분석해 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마일리지를 넣어도 수강이 가능한 경쟁률이 없다시피 하는 과목들인데, 이걸 제외해 봐도 이 역시 P-밸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강의 방식이 그 두 타겟 변수로 봤을 때 마일리지 난이도의 분포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 가정해봤던 그런 비대면이 더 쉬울 것이다, 대면이 더 쉬울 것이다라는 가정이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검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브 다시 B 강의 평가 지표에 따른 난이도 차이 유무를 맡게 된 10기 신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처음에 짤 때 그리고 얼마나 마일리지를 결정할 때 에브리 타임의 영향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에브리타임 강의평 정보에 의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속 변수의 경우 성분 비율을 이용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웹 크롤링이 불가합니다. 그 좌측 사진과 같이 리캡차 때문에 셀레니움을 사용해도 그 웹 크롤링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콘솔에서 엘리멘트 자체를 복사시켜서 다음과 같이 엘리멘트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좌측 표의 경우 저희 메인 데이터이며 우측의 표의 경우 에브리타임 데이터입니다. 메인 데이터의 각 행마다 한 개의 우측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측 데이터를 한 가지 값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평점의 경우 평점들이 평균을 해서 한 가지 값으로 축소시켰으며 과제, 조무인 성적 비율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연속형 변수로 보는 것입니다. 각각 범주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한 가지 값을 부여했으며 두 번째 방안은 최대치를 이용해서 범주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과 출결에 대해서입니다. every time 데이터에서 첫 번째 행을 갖고 와서 그것을 test, attendance 이렇게 파생 변수로 생성했습니다. 최종 메인 데이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팅스에 보시면 결칙치가 하나 있습니다. 결칙치가 레이팅스 컬럼에 있는데 이것의 경우 해당 강의의 첫 번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으며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연속형 데이터를 다룰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 테스트입니다. 비모드 검정이며 대체적으로 절대값 0.5를 넘기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범주형 데이터를 활용한 크로스컬 월리스 테스트입니다. 범주화시켜서 사용하는 이유는 우측 사진과 같이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도 과제, 조모인, 성적 비율에 대해서 최대치만 강조를 하는 것을 보이므로 범주화시켜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속형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과 그리고 샤피로 검정을 이용해서 정교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모두 정교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스피어맨 콜리에이션 테스트를 이용했으며 과제, 조모인 성적 모두 기하하지만 상관관계가 각각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큰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점에 대한 정기성 검증입니다. 정기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경우에도 스피어맨 콜리션 테스트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스피어맨 콜리션 테스트 죄송합니다. 상관관계가 0.43으로 0.5보다 낮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약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험 횟수의 경우 모두 정규 분포를 안 따릅니다. 그러므로 크루스컬 월리스 테스트를 이용했으며 p 값은 0.23으로 기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횟수와 난이도에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결입니다. 모두 정규 분포를 안 따릅니다. 그러므로 크루스컬 월리스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기각함으로 그래서 출결과 난이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 조모인 성적 최대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모두 다 기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 조문, 성적 최대치에는 난이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과별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따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응용통계학과입니다. 응용통계학과의 경우 조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제와 성적만 이용해서 분석을 했으며 P값이 아래와 같이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전체 데이터를 바라본 것과 현재 과별로 바라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학과입니다. 모두 다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응용통계학과와 같이 전체 데이터를 살핀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학과입니다. 기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영학과의 경우 과제, 조모임, 성적 모두 다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모든 상관계수 값 그리고 P 값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빨간색으로 능력 표시가 된 것은 기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인 주제인 학과별 마일리지 수강 신청 난이도 분석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영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경제, 응통 순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A 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의 방식에 따라 마일리지 난이도 분포가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브 다시 B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브리 타임 데이터도 과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EDA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점 혹은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 수의 변화입니다. 21-2, 22-1 회계의 원리 강의들입니다. 강의 분반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학기별로 분반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난이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저희 분석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완할 점입니다. 저희 좌측표의 경우 저희가 이번 ED 프로젝트 때 선택하게 된 강의들인데요. 전공 선택의 경우 매우 분반수도 적으며 그리고 데이터 개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전공 선택 데이터들을 좀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완할 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데이터 수집 과정에 휴먼 크롤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측 사진과 같이 실수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역시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완할 점입니다. 저희는 강의가 개설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오후 시간대를 좀 더 지향하는 것을 보아 오전 시간대에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점을 이번 EDA 프로젝트 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배트 EDA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DA 프로젝트 C조의 발표를 맡게 된 정성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 팀의 그럼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저희는 이 다양한 문화의 갈래 중에서도 요즘 핫하죠. 네, K-드라마, 대한민국의 드라마에 관해서 EDA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의 드라마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크게 이 4가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크롤링을 통해서
드라마별로 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장르, 방송사, 전체 회차, 출연자, 드라마 방영 시작 종료일 등의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롤링을 통해서 각각의 드라마의 이 회차별 시청률을 추출해서 시청률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시청률은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전국 단위 시청률을 기준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데이터 개수는 10회 이상 드라마 기준으로 총 309개의 드라마가 있었고 8,5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시청률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랭킹 홈페이지에서 월간 브랜드 평판 지수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상위 이 배우들의 브랜드 평판 지수 상위 50명까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배우 브랜드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API를 활용해서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와 쇼핑 인사이트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이거는 특정 검색어가 가장 많이 검색된 날의 검색량을 100으로 수치화를 해서 다른 단어들의 또 해당 단어의 다른 날짜의 이 상대적인 검색량을 제시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제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방영 요일, 또 이 장르, 또 출연한 배우 이런 데이터들을 원하드 인코딩을 활용해서 전처리를 한 뒤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 브랜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배우의 등급을 저희가 한번 매겨보자라고 해서 이 전처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이 브랜드 평판 순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상대적인 거여서 브랜드 평판 지수를 각 월별로 Z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 상대적인 렐러티브 스코어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서 다시 한번 Z 스코어를 산출을 해서 배우의 등급을 그걸 기준으로 S부터 D까지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처리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ED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드라마의 시청률이 과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크게 이 두 가지 가설을 설정을 했고 이를 T테스트를 활용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코로나가 드라마 시청률에 미친 영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로는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청률이 더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과 코로나 이후에 시청률을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많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시청률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려면은 코로나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2020년 2월 9일을 2020년 3월 22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날이어서 이거를 이제 코로나의 시작이다라고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봤고 2022년 4월 18일에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걸 제외하고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기 때문에 이걸 코로나의 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이제 레빈스 테스트를 활용해서 총 이제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두 개씩 레빈스 테스트를 활용해서 각 데이터가 등분산인지 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T테스트를 활용해서 이 두 개씩 또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은 모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검정을 해본 결과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시청률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기간 동안 비교를 했을 때도 상승을 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했을 때 하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또 장르를 이렇게 저희가 10개로 크게 분류를 해서 과연 장르별로는 코로나의 영향이 어땠을까 또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었던 그룹은 드라마 장르, 그리고 네, 역사 장르, 코미디 장르, 그리고 휴먼 장르, 이렇게 총 10개의 장르 중에서 4개의 장르가 유의미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청률이 상승한 경우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렇게 미스터리 장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시청률이 더 하락한 거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시청률이 코로나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상승한 장르는 드라마, 역사, 코미디, 휴먼 장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장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장르가 또 따로 있을까? 라는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해보기 위해서 ED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분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들을 다 전체 드라마별로 여러 가지 회차들이 있으면 그 각각 드라마별로 평균 시청률을 다 계산을 하고 그 시청률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체로 일단 25%씩 나누어서 이렇게 그룹을 4개로 나눴고요. 이렇게 상, 중상, 중하, 하 이렇게 그룹에서 각 장르별로 가족, 복수 뭐 이렇게 장르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족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 상 그룹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장르 중에서 가족 장르가 여기 한 대략적으로 한 16%, 17%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장르 중에서 시청률 상 그룹엔 특히 가족, 복수, 멜로, 막장 장르, 네, 아주 재밌죠. 이게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해당 장르들은 특히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중하, 하 이런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가족, 복수, 멜로, 또 막장 장르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좀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는 드라마 장르임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 말고도 우리나라에 또 많은 장르 중에 하나가 로맨스 장르가 있을 텐데요. 혹시 정주영님 로맨스 장르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유현동님 로맨스 장르 좋아하시나요? 네, 이렇게 좀 호불호가 여러 개로 나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호하기도 하고 안 선호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장르가 로맨스 장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 로맨스 장르를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로맨스 드라마는 이 시청률 상 그룹에도 뭐 대략적으로 한 여기 보시면 12%, 뭐 중상 그룹에도 뭐 대략 한 16, 15, 뭐 중하 그룹, 하 그룹에도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맨스 드라마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로맨스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 드라마들을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로맨스 드라마들만 추출을 하고 로맨스 드라마들의 이 특징을 담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뭐 방영 요일, 또 뭐 출연한 배우 등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프레임의 피처가 1316개나 되다 보니까 좀 시각화에 적합하게 만들고자 유맵을 활용해서 2차원으로 이렇게 차원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차원 축소 전에는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차원 축소된 데이터를 K-민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5개의 군집으로 나눠봤는데 5개의 군집을 설정한 이유는 그 실루엣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드라마, 이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 각 군집을 이렇게 5개로 나눠봤는데 이 군집별로 시청률을 한번 또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 4에
시청률이 가장 높았고 이제 클러스터 3의 시청률이 가장 낮았는데, 그러면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는 좀 클러스터 4에 있는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을 좀 모방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좀 더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클러스터 4랑 클러스터 3의 이런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서 로맨스 드라마 중에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장르의 특징과 좀 안 나오는 장르에 좀 대비되는 거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표를 보시면은 클러스터 4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이 매일 방영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고, 클러스터 3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목처럼 이렇게 주 1회나 2회 방영하는 그런 로맨스 드라마들이 많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클러스터 4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차가 클러스터 3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맨스 장르 중에서는 조금 더 매일 방영하고 또 뭐 회차가 더 긴 그런 장르들이 더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맨스 장르를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데이터셋의 한계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황금 시간대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간대를 5개로 총 나눠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오후 7시부터 7시 59분 사이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의 그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드라마를 좀 이 저녁 시간대의 저녁 식사 시간 이때에 맞춰서 만드는 게 조금 더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일단 이렇게만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리 님이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은 10기 이준린입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먼저 검색량과 시청률에 관한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검색량을 바이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률과 바이럴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서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진 않았지만 피어슨 검정과 비모수적 방법인 스피어맨 검정 모두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따라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때 상관계수는 대략 0.4에서 0.5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청률과 쇼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쇼핑 데이터는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드라마의 검색량으로 바이럴 데이터와 유사하게 네이버 API를 사용하여 도출하였습니다. 피어슨 검정과 스피어맨 검정 결과 p-밸류가 모두 0.05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유의하다고 나오지만 상관계수가 0.01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쇼핑과 바이럴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마찬가지로 피어슨 검정과 스피어맨 검정을 통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기물가설을 기각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시청률과 바이럴 간의 상관관계가 특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하위 90%는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위 10% 데이터만 추출하였더니 나비 모양의 분포로서 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포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고 싶었고, OTT가 이들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OTT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 동시 방영 여부를 반영하여 다시 선점도를 그려보았는데요. OTT가 있을 때 시청률과 바이럴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OTT가 다른 선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처음 그림과 다르게 OTT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럴과 시청률 각각에 대해 OTT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OTT와 바이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윌콕슨 검정을
진행하여 OTT가 바이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OTT가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OTT는 시청률과 상황을 적용할 때 바이럴을 크게 늘려주는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청률 바이럴 쇼핑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엘보 포인트를 통해 옵티멀한 K를 찾았고 K 값은 3으로써 3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클러스터 0은 시청률, 바이럴 검색량, 쇼핑 검색량 모두 저조하였고 클러스터 1은 다른 기타 요인들이 쇼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클러스터 2는 시청률, 바이럴 검색량, 쇼핑량 모두 저조하기에 저희는 클러스터 2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2에 대해 군집화를 진행하였고 이때는 엘보 포인트가 4로 4개의 군집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산출된 클러스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클러스터 0은 바이럴에 클러스터 1은 쇼핑에 클러스터 3는 시청률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지만 클러스터 2는 어떤 특징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는 클러스터별 전체 회차의 방영 요일이라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표입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별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 그림과 같이 채빈값,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먼저 바이럴이 높았던 클러스터 0은 톱스타를 적극 기용하고 OTT를 송출하며 멜로, 청춘, 스릴러, 메디컬과 같은 장르라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쇼핑량이 많았던 클러스터 1은 오피스, 정치 같은 현대극에 많이 쓰였고 10시에서 11시 정도에 방영되며 중국 배우를 기용하였지만 클러스터 2에 비해 신인을 더 많이 쓴다는 특징을 나타내었습니다. 클러스터 2는 중국 배우를 기용하고 장르적으로 SF, 법정과 같은 비주얼 장르가 다수 분포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스토리에 집중하고 쇼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유독 높았던 클러스터 3는 OTT 송출도 하지 않고 평일 오후 8시에 나오는 휴머니즘, 막장 드라마로서 신인이나 중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미뤄보았을 때 주부들이 보는 일일 영속극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재현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청률 상승에 관심 있는 관계자인 PD 혹은 투자자에게 드라마를 저녁 시간에 맞춰 방영하는 것이 시청률 상승에 유리할 것이라는 재현을 하였고 배우나 기획사에는 OTT 송출이 결정되었고 톱스타를 많이 기용한 드라마에 조연 역할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터에게는 오피스나 정치와 같은 현대극의 젊은 신인 배우에게 협찬을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도록 하라는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EDA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닙니다. 먼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브랜드 가치와 시청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싶었으나 배우 브랜드 조사 업체 측에서 누락된 기간이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네이버 API가 연령대와 성별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연령차나 성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로써 시드 드라마 데이터 ED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기 EDA 관광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10기 박태정입니다. 저희 팀원을 먼저 소개하자면 여기 여러분들 기준 왼쪽 두 번째 줄에 9기 김현동님과 10기 연재명님이 함께 분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희 조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지역이 전체 229개 이제 시군구 중에서 이제 89개, 약 40%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좀 나갔다가 들어와서 놀고 가라는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이 어떤 관광지에 좀 몰리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지역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뭐 간단하게 개요 소개하고 이제 저희가 관광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광지 요소에 따른 분석, 그리고 유형에 따른 분석,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과 느낀 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관광지 개요인데요. 관광지 유형, 관광지 구성 요소 와닿으실 수도 있긴 한데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관광지 유형은 이제 자연 경관, 해변이나 해수욕장, 아니면 콘도, 비발디 파크, 에버랜드 이런 게 관광지 유형이 되겠고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카페가 있는지, 혹은 수유실이나 그런 광장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MT 가는데 MT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MT 이제 숙박이 이제 펜션 유형이 될 거고 이제 MT에 있는 족구장이나 수영장 같은 게 요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요소를 갖춘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을 가진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네, 관광지 요소에 따른 분석인데요. 데이터를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총 3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전국 관광지 정보 표준 데이터,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데이터, 인기 관광지 외지인 데이터가 있는데 전국 관광지 정보 표준 데이터는 이제 요소 분석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관광지의 요소를 담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이제 관광지점 입장객 데이터는 이제 총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연도별로 이제 방문자 수를 가진 데이터고, 인기 관광지 외지인 데이터는 이제 방문자 수가 아닌 외지인이 그 티맵에 검색을 한 그 기록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전국 관광지 정보 표준 데이터도 애초에 8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요소를 분석을 하려면 요소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요소 데이터에 이제 방문자 수나 이제 외지인이 많이 검색한 거를 이제 병합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병합을 하니까 이제 데이터가 뚝 떨어지는 이제 1800개에서 이제 주요 관광지 입장객 데이터가 약 3700개였는데 이제 800개와 3700개를 이제 지역에 맞춰서 결합을 했는데 245개 남았고 이제 전국도 이제 그러면 외지인 검색으로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63개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게 됐지만 245개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관광지 요소 분석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전국 관광지 정보 표준 데이터에 이제 공공 편익 시설, 숙박 시설, 운동 및 오락 시설, 휴양 및 문화 시설, 접객 시설, 지원 시설의 이런 정보를 담은 컬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요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처리 과정인데요. 1번부터 4번은 그냥 결합하기 위해서 쓴 전처리 과정이고 5번이 중요한데 이제 공공 편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숙박 시설이나 운동 및 오락 시설에 비해서 조금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화장실 데이터, 주차장, 관광 안내소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른 것들을 공공 편익 시설로 하나로 묶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따로 분석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돌린 다음에 이제 상위 10개, 한 15개에서 좀 도로나 이런 전기 시설, 오수 처리장 같은 걸 빼고 10개를 따로 추출을 해서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관광 지점 입장객 데이터나 이제 외지인 데이터 전처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병합하기 위해서 시도명으로 병합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랑 저희 팀원 모두 좀 통계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잠이어서 약간 좀 검정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제 정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정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상관계수를 써버려서 네, 살짝의 오류가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걸 알아버려서 미리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인지하기 전에 저희는 이 편익시설, 관광지의 편익시설의 유무가 총 방문자 수와 상관관계가 없다. 혹은 총 방문자 수의 이제 차이가 없다.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규모 가설을 세웠고 대립 가설을 차이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데이터가 총 방문자 수와 결합해서 이제 235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표본 수가 좀 많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웨니트니 검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소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소는 이제 딱 2개. 이제 안내소와 광장인데요. 이제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요소가 쭉 나와 있죠. 이제 뭐 참 많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이제 박스 플롯을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이제 편익시설을 가진 것, 오른쪽이 편익시설을 없는 것에 대한 박스 플롯이 나와 있고, 조금 더 왼쪽 이제 편익시설을 가진 게 총 방문자 수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 각각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검정 방법과 각각의 이제 표본수와 이제 핏값이 나와 있는데요. 유의미하게 나왔던 이제 안내소와 광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0.3이지만 이제 정규성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 곤란한 상관계수가 되겠죠.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 0.1. 이제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수가 안내소를 가진 게 32개, 없는 게 이제 213개여서 이제 T 검정을 진행했고 P값은 이제 0.05보다 낮게, 광장도 마찬가지로 표본수가 9개와 236개여서 이제 매니츠니 검정을 통해서 이제 2개가 다 그 중앙값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전국 관광정보 표준 데이터에 이제 소개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좀 넘기기에는 아쉬워서 약간 어느 정도 반 재미삼아 만든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소개글이라는 게 뭔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예시를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세비섬에 대한 소개글인데요. 이제 뭐 세계의 빛나는 섬이라는 의미로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 있는 부채 위에 건물을 짓는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이다. 뭐 가비섬, 채비섬, 솔비섬 등 세 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미디어 아트 갤러리, 예비섬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컨벤셔널 공연 전시, 엑스트라 시설 등에 갖춘 국가 문화 공간이다. 이제 이런 게 관광지마다 쭉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돌려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전국 관광지랑 이제 인기 관광지 아까 63개에 나왔던 그 관광지만 워드 클라우드 돌린 거고 오른쪽은 전체 813개 정도를 가지고 돌린 워드 클라우드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유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냥 한번 재미삼아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광 유형에 따른 분석인데요. 관광 유형에 쓴 데이터는 이제 인구수 데이터와 인기 관광지 외지인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월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이제 인기 관광지 외지인 데이터는 이제 한국 관광 데이터 랩에 있는 그 각 관광지별로 관광지를 분류 컬럼을 나눠서 이게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이걸 썼고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자 수 데이터가 아니라 검색 건수 데이터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총 방문자 수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제 외지인 검색 수가 총 방문자 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총 방문자 수를 쓸 수 없었던 이유와 나름대로의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총 방문자 수 아까 총 방문자 수와 이제 인기 관광지 데이터를 결합하니 이제 인기 관광지 데이터는 총 1,700개 행이 있는데 1,700개에서 이제 209개가 돼가지고 이것도 좀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겠다 해서
그냥 외지인 검색수를 활용을 하자 했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209개의 외지인 검색수 컬럼과 총 방문자 수 컬럼을 이제 키 검정을 해서 두 결과의 분포가 같다, 다르다를 검정을 해서 검정 결과 두 분포의 평균이 같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한결 마음 편하게 이제 외지인 검색수가 그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를 이제 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면처리 과정인데요. 이제 인기 관광지가 1,700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1,700개가 왜 1,700개냐? 이제 그 9개의 도와 이제 7개의 시를 이제 각각 탑 100의 관광지를 다운을 받은 건데, 그래서 총 1,700개고, 근데 이 데이터에 이제 좀 이게 관광인가라고 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사전 기준 관광은 이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뭐 이런 거나 이제 야구장, 영화관, 자동차 극장, 이제 교통시설 등은 이제 풍습이나 문화를 구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제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또 표본수가 너무 적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산, 어촌 체험, 이제 캠핑, 수상 레저 스포츠, 기타 숙박, 모텔, 펜션, 민박 등이 이제 표본수가 거의 대체로 10개도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것도 좀 지우고, 그래서 전체 1,700개에서 한 1,100개 정도가 남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제가 진행한 관광지 유형인데요. 이제 관광지 유형 같은 건 총 14개고, 이게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텔은 뭐 호텔이고, 콘도미니엄은 이제 뭐 솔비치 삼척, 이제 소노벨 비발디 파크, 롯데 리조트, 우주 덕유산 리조트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육상 레저 스포츠는 그냥 골프장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시 시설은 아르떼 뮤지엄, 이제 독립기념관, 뭐 코엑스, 국립대구박물관 이런 거고요. 이제 자연경관 하천해양은 이제 해수욕장, 뭐 하천, 뭐 섬 이런 걸 의미하고, 테마공원은 이제 에버랜드, 강원 아니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제 청주동물원, 서울대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주교성지는 사찰을 의미하고요. 시장은 시장, 자연관광지는 이제 중록원이나 천지연 폭포, 뭐 정방폭포 말 그대로 자연 모습을 보는 관광지 유형입니다.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이나 이순신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게 도시공원이고, 이제 역사 유적지는 이제 한국 민속촌, 화성행궁,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역사 유적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기타 관광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흔히 관광 생각하면 하는 이제 설악 케이블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뭐 헤이리 예술마을, 통영 케이블카 등이 이제 기타 관광에 해당하고, 기타 문화 관광지는 어딨지? 네, 기타 문화 관광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축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복합 관광지는 북악 스카이웨이, 해돋이 전망대 이제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광 유형의 정규성이 없는데 똑같이 피어슨 상황계수를 써버렸고요. 네, 그리고 T 검정을 통해 관광지 유형의 외지인 검색 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큰지 작은지까지 이렇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을 총 2번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양측이랑 단측 검정을 따로따로 한 이유가 결과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양측 검정을 기준으로 다른 것에만 다르다고 나온 경우에만 단측 검정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분명 양측 검정 결과에서는 두 분포가 차이가 없다고 나왔는데 단측 검정에서는 하나가 차이가 있다, 하나가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고자 양측 검정을 먼저 한 후에 그걸 통과한 결과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결과는 이제 0.4 이상의 관광지 유형은 이제 콘도미니엄, 이제 호텔, 복합 관광지, 자연 경관, 이제 하천, 해양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T 검정 결과를 말씀해 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각 유형별 외지인 검색수에 대한 그 박스 플랫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이제 총 14개의 관광 유형이니까 이제 14C2 총 91개를 이렇게 각각 하나의 관광 유형에 대해서 나머지 관광 유형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제 26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연 어떤 관광 유형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유형인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 개수가 가장 많은 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8개, 시장이 6개, 그리고 호텔이 이거 PPT가 저희가 새로 올렸는데 여기 있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가장 이 외지인 검색수의 평균이 더 높은 게 더 많이 나온 것을 더 좋은 관광지 유형이라는 기준을 잡았고, 이제 그 결과 이제 콘도미니엄과 시장, 자연경관, 역사유적지, 테마공원, 전시시설 등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높다고는 해도 사실 시장과 콘도미니엄이 8개로 더 많고 시장이 6개가 나왔다고 해도 시장과 콘도미니엄의 T검정 결과는 분포의 차이가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콘도미니엄이 더 낫다, 콘도미니엄이 시장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관광지 유형이 낫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또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제 관광지 수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관광지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룹화를 해서 각 이제 관광지 수가 1개인 지역이랑 2개인 지역, 그리고 3, 4개인 지역, 5개에서 8개인 지역, 9개 이상인 지역을 그 이제 그룹을 나눴고요. 그룹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표본 수가 이제 30 이상이 되도록 그 30 어느 정도인 수준인 지점에서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개일 때와 2개일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유형과 상관없이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때, 그리고 4개에서 5개로 넘어갈 때, 8개에서 9개로 넘어갈 때 이제 외지인 검색 수의 이제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이제 관광객 방문과 이제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 상관관계보다는 이제 T검정에서 차이가 다르다고 나온 요소가 이제 안내소가 되겠고요. 사실 관광지 유형은 어느 유형이 낫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관광지 수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수가 늘어날수록 외지인 검색에 유의한 효과를 제공한다. 그래서 특히 2개에서 3개가 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니까 이제 관광지 수가 2개인 지역은 하나를 더 지으면 외지인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관광지 설치 시 좋은 관광지 유형은 이제 이게 좀 바뀌어 있는데요. 네, 콘도미니엄이 8개, 시장이 6개, 자연경관 하천 해양이 4개, 역사 유적지가 3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테마 공원부터 종교 성지 이런 것들이 이제 2개고, 그래서 사실 이순세도로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짓는 사람 입장에서 콘도미니엄이 분명 외지인 검색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콘도나 이제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비용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 검색 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는지는 또 검증을 또 해봐야 하는 거고, 이제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지형이 더 중요하고 역사에 이미 유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사실 뭐 지역에서 정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 올 상인들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제 제가 판단한 거에는 이제 전시 시설이나
도시공원 그리고 이제 기타 관광지를 짓는 것이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돈을 덜 쓰면서 외지인의 검색 수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느낀 점인데요. 어려웠던 점은 참 데이터를 이게 이렇게 합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제 적은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이게 이 분석 과정의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통계 공부를 둘 다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개선 방향은 이제 데이터가 조금 나와도 더 이제 집념을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관광 요소, 관광지를 찾아가는 것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이제 경기도권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것과의 거리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팀은 이제 복권 데이터를 주제로 EDA를 진행한 D팀이고, 저는 D팀에서 발표 그리고 PPT 제작 그리고 트랙2 분석을 맡은 윤형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혹시 그 책상 위에 그 의문의 곤약 젤리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슬라이드 수가 좀 많아서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인트로덕션이랑 바로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우리 팀이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우리 팀의 그 세부 역할, 죄송합니다. 그 세부 주제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기 멤버들인 저와 그 뒤에 앉아 계신 그 저희 성원님께서 진행한 EDA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각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세션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용한 데이터셋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어떤 항목으로 진료비와 그 보험비가 청구되었는가가 정리된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이하 건보공단의 2020년 진료 내역 정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진료 내역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 100만여 명의 진료 내역이 1000만 건 존재하는 데이터로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수요 파악 및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의료 자원의 지역별 분배 현황과 의료 수요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성우님께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의 2020년 진료비 통계와 2020년 대한민국 종별 전문의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10기 멤버들이 진행한 방향성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랙 1은 우리 팀 박성원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앞서 나온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질병으로 사람들이 진료를 많이 보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각 진료 과목의 의료 수요와 의사들의 공급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트랙 2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요 패턴 파악을 위한 클러스터링이 주제였고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건보공단의 진료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트랙 1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보공단의 그 진료 내역 정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 주 상병 코드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 상병 코드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각 진료 내역이 어떤 질병에 대한 진료 내역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 그 종류가 7000가지에 이르나 직접적인 병명이 아닌 일정한 양식의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코드에 상응하는 질병명을 모아놓은 데이터를 합쳐 한글 병명으로 전환하는 전처리를 거쳤습니다. 추가적으로 7000가지에 이르는 코드를 개별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분포를 파악했을 때 데이터 분석이 파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분류로 축소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7000 종류에 이르는 그 병명 코드가 약 20개에서 23개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의료비 부용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보담금 비율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지출된 요양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요양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비율은 보험자인 건보공단, 즉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령대별, 성별, 시도 코드, 진료 과목 코드 등 데이터셋의 임의의 숫자 코드로 정리된 내용들을 한글로 변환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 데이터에 함께 첨부되어 있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환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체 데이터셋의 성별, 연령대, 지역 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중복된 진료 내역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건보공단 진료 내역 데이터가 아닌 심평원 의료 청구 건수 데이터와 종별 전문의 수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대단한 건 없지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진료비 혹은 청구 건수의 자료형을 통일해 주었고 오류 방지를 위해 전문의 수 중에서 난값은 전부 다 0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보공단 진료 내역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요약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중복을 제외한 데이터 기준 성별과 연령대의 분포입니다. 데이터셋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비슷하나 여성이 조금 더 많고 연령대의 경우 많은 순으로 50대, 40대, 60대가 분포하고 있고 10대, 10대 미만, 70대, 80세 순으로 각자 10% 이하의 구성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보공단 진료 내역에 존재하는 환자들의 지역별 분포와 2020년 대한민국의 지역별 인구 분포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산과 경남이 0.1%포인트의 그 차이로 순위가 바뀐 것 이외에는 전체적인 퍼센티지와 그 순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건보공단 진료 내역 데이터가 진료 내역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심플 랜덤 샘플링으로 얻은 100만 명에 대한 1000만 건의 진료 내역 데이터라는 가정을 한 것의 그 바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주상병 코드 대분류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질병의 파이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를 통해 실천 종이 넘는 상세 병명을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상위 코드로 묶었고 이를 시각화한 결과 이제 M계열, 근골격 계통, I계열, J계열, 호흡기 질환, I계열, 순환계 질환 순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클러스터링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의 연령대, 지역, 성별 분포입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기 때문에 지출된 진료비, 즉 병원에서 받은 돈 중에서 환자인 내가 얼마나 냈는지 그 비율이 요 본인 부담률이 의미하는 바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부담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32.5% 이하, 즉 지출된 의료 부담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32.5% 이하였고 본인 부담률의 대부분 분포하는 곳은 이제 20%에서 30% 정도였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는 전체적인 부담금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미만, 6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서울, 울산을 필두로 광역시에서 진료 내역이 기록된 환자들의 부담금 비율이 좀 높게 측정이 되었고 이후에는 도단위 혹은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들의 부담금 비율이 광역시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부담금 비율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별로 분류했을 때 어떤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남성 여성들이 어떤 과목으로 진료를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가요? 남자들은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팠고 여자들은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팠을까요? 저랑 눈 마주치신 우리 회장님. 남자들은 어떤 걸로 아팠고 여자들은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아팠을까요? 맞추시면 곤약 젤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어떤 근데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1등이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특성상 이제 비뇨 생식계통의 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했고요. 급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연령대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상위 5개의 빈도를 가진 질병의 부담금 비율을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하여 각 연령대별로 적용 분석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타 연령대와 달리 10대에서만 근시라는 안과 질환이 그 5등의 순위 안에 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안경 렌즈 착용자들이 10대쯤에 처음으로 근시 진단을 받고 안경을 착용한 이후 안과 방문이 뜸해지거나 다른 질병명으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40대부터 그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연령대 그룹에서 부동의 1위로 식별된 고혈압이 특징적이었습니다. 30대까지는 진료 내역이 5위권 밖에서 머물다가 40대에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온 질병으로 생활 습관의 누적으로 뒤늦게 식별된 탓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는 70대, 80대에서 공통적으로 3위를 차지한 요추부 관련 질병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령 인구가 많은 전남, 경북 그리고 전북 지역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식별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사이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한 그 표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분석입니다. 앞서 연령대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역별로 탑5 진료 빈도를 기록한 질병들과 그 분원금 비율을 계산하여 리턴하는 함수를 정의하여 각 17개 행정구역에 적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식별되었던 빈도 1위의 고혈압은 지역별 분석에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1질병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세종시도 1위가 고혈압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2위가 결국에는 고혈압이었을 정도로 고혈압은 계속 모든 곳에서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제1, 2순위 질병으로 급성기관지염이 식별되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대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성 질병인 요추부 관련 질병이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동일한 패턴이 식별되었고 이는 노인 인구수 1, 2, 4위의 지역이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진료 빈도가 가장 높았던 상위 3개의 질병을 정리한 자료인데 보시면 지역별로 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평원의 진료비 통계 및 전문의 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자원 분배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저희 성우님께서 평균 재방문 횟수라는 칼럼을 새로 개선하셨는데 이는 각 지역 내에서 한 환자가 특정 진료 과목의 의원을 재방문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평균 재방문 횟수가 높을수록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과 필요한 후속 조치의 수가 많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의사수 통계와 명세서 청구 건수를 통해 각 지역별로 의사수당 진료 내역 횟수, 의사 1인의 일일 처리 건수 등을 계산하여 지역별 의료자원 분배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왼쪽의 차트는 지역별 평균 재방문 횟수로 전북, 전남, 부산 지역의 환자들이 치료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았고 경기, 광주, 세종 등의 하위권 지역에서는 치료 기간이 짧았다고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재방문 횟수가 높았던 상위 5개 진료 과목들의 의료 수요와 의료 공급 부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의사 한 명의 일일 진료 건수를 해당 지역 내 해당 진료 과목의 평균 재방문 횟수로 나눈 새로운 의료자원 인덱스를 정의했습니다. 이 인덱스가 높을수록 지역 내 평균 재방문 횟수에 비해 일일 진료 건수가 높은 것으로 주변 의료 권역 내에서의 유입 유출을 가늠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재방문 횟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의원을 몇 번 재방문했는지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5개의 진료 과목 의원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방사선 종양학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역별로 1일 진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울산, 서울 지역의 의사가 하루 15회 이상의 진료를 볼 정도로 의료 공급에 부담이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의사 수가 현저히 적어 의료 자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히 이제 지금 이 칼럼이 정리된 것이 1일 진료 건수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일 진료 건수가 제일 많은 전남에 대해서는 인근 광주, 전북 지역에서의 환자 유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근거로는 앞서 정의한 그 의료자원 인덱스 분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그 방사선 중앙학과의 지역별 의료자원 인덱스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위에 있을수록 인덱스가 높은 지역이고 의료 인덱스가 높기 때문에 그 외부 지역에서의 그 환자 유입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방사선 중앙학과의 경우 의료자원 인덱스가 적은 지역은 0.4, 전농과 같이 높은 지역은 3.7대로 지역별로 차이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인근 지역인 광주, 전북 지역의 경우 전남과 의사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 인덱스가 매우 낮고 전남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내 환자들의 전남 지역 병원 재방문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료자원 인덱스가 높은 값으로 계산된 것은 외부 유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의학과입니다. 재활의학과도 방사선 종양학과와 마찬가지로 그 의료자원 인덱스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재방문 횟수 자체는 낮으나 단순하게 의사 수가 낮아 일일 진료 건수가 높아져서 일일 진료 건수가 높아져서 인덱스가 높은 값을 계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은 대전보다 인구수가 2배인 부산과 비슷한 의사 수를 가지면서도 부산보다 낮은 재방문 횟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의료자원 인덱스는 부산의 1.7에 비해 높은 값인 3.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전 인근 지역에서 대전 지역으로의 재활의학과 환자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내과인데 전체적인 의료 수요가 높게 집계되었으나 울산 지역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울산 지역의 의료 공급 부담이 높은 점은 추후에 서술할 점과 연계하여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 과목 특성상 연쇄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방문 횟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나 전체적인 수요가 낮으며 지역별로 인덱스 차이도 심하지 않아 인천 지역의 사람이 서울로 가서 정신과 진료를 보는 등 환자 유입 유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서울로 가서 정신과 진료를 보는 일이 흔치 않은 것처럼 환자 유입 유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덱스가 높은 것은 일일 진료 건수 건수가 높은 것, 즉 정형외과 자체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시보다 조금 독보적인 인덱스가 좀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울산광역시의 의사 수가 다른 광역시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광주, 대전보다 정형외과 수가 절반 수준인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울산의 인덱스가 높게 책정되는 점을 보았을 때 울산의 의료 자원이 부족한지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트랙 1의 시사점으로 울산 지역의 의료 자원 부족을 두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상급 병원의 기준에 충족되는 울산 지역의 병원은 단 1개로 이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치료를 수행하는 종합병원이 단 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울특별시에만 14개의 상급 병원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단연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 진료 건수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대전, 광주에 비해 각 과목별로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 의사 수가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겨울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울산 지역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입원해야 할 환자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이라는 부하가 걸리자 울산 지역의 의료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부각된 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종양학과의 전남 지역 의료자원 분배 현황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전남, 광주, 전북 모두 인근 지역이지만 전남만 유난히 의료자원 인덱스가 높게 측정된 것에 대해서 전남의 의료자원 분배를 늘려야 할지 아니면 광주와 전북 지역의 의료 공급이 부족하여 전남으로 몰린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남의 경우 화순 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광주, 전북 지역의 환자들을 흡수하고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광주 지역은 광역시이면서도 방사선 종양학과를 운영하는 병원이 5곳밖에 없고 그 5곳 중에서도 3곳은 의사 수가 단 1명인 작은 의원인 점들로 보아 광주에서 흡수하지 못한 환자가 전남과 같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광주 지역의 방사선 종양학과 의료 자원 증원이 필요함을 두 번째 시사점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트랙 1의 발표를 마치고 트랙 2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population segmentation이란 그 본래 마케팅 업계에서 고객의 특징을 바탕으로 적절한 그룹으로 고객들을 고객의 특징을 바탕으로 적절한 그룹으로 묶어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의 고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population segmentation을 통해 의료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후에 공중보건 정책의 토대가 될 자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행 연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2개의 논문을 참고하여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정했는데요. 먼저 보고 계시는 논문은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의료 수요에 따른 population segmentation이 어떤 효용을 지니는지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의료 필요성을 의료 행위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능력으로 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구분하여 각 그룹을 프로파일링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책 위반자들에게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 가야 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population segmentation이 가지는 효용을 분석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메서드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는 8만여 명의 입원 진료 내역과 후속 의료 서비스 내역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hierarchical clustering, 즉 위계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적절한 수의 클러스터 수를 파악한 다음 파악된 클러스터 수만큼의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8만 명의 인구를 클러스터링한 후 각 클러스터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여 연구 대상이 추출된 그 영국 웨일스 지방의 의료 수요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참고하여 1000만 건의 진료 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라면 선행연구에서는 사람 한 명당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했으나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본 가능성을 포함하고 또 의료 지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여러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모두 개별적인 데이터 포인트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명으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점이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1차 클러스터링에서는 그 위계질서 위계 클러스터링, 즉 hierarchical clustering에서의 그 클러스터링 적절한 클러스터링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덴드로그램이라는 플롯을 그려서 적절한 클러스터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했고 이 외에도 그 직접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어떤 수의 클러스터가 제일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칼린스키 하르바사스 스코어, 그다음에 데이비스 볼드윈 스코어, 그다음에 엘보 메서드 등을 사용해서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PCA 차원 축소를 한 이후 앞선 과정에서 파악된 클러스터 수대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는 이제 앞선 논문대로 그 클러스터별로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병 코드가 각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질병으로 진료 내역을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도 코드, 성별 코드와 같은 칼럼들에 대해서도 원핫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 코드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11, 26, 27과 같이 건보공단에서 임의로 부여한 숫자 코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우선 도시와 도지역으로 축소시킨 후 이것을 다시 원핫 인코딩 시키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상병 코드에 대해서도 대분류로 축소시킨 이후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요양비 총액, 본인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총처방 일수, 입내원 일수와 같은 피처들에 대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주었고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아이디가 인풋 피처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고 그 클러스터링 분석 이후 노멀라이즈된 데이터의 복원을 위해 각 데이터 포인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 아이디를 분리하기 전에 전처리된 모습이고요. 가장 먼저 이제 33차원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PCA를 진행해서 각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가지는 설명력, 즉 베리언스를 살펴보고 5개 정도의 엘리멘트를 골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일정한 정도로 수렴한다고 생각해서 5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차원 축소를 통해 5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만을 남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PCA를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할 준비를 마친 것은 다른 수의 클러스터로 여러 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포인트가 1000만 개가 넘다 보니까 램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만 건의 샘플을 추출하여 적절 클러스터 수 파악에 활용했습니다. 참고했던 선행 연구에서도 적절 클러스터 수 파악에 있어서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는 8만 명의 4% 정도에 해당하는 3,000명의 데이터로 진행하기도 했고 본래 데이터에서 중복을 제거하면 100만 명의 데이터만 남기 때문에 100만 명을 샘플의 수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로 돌리면 램 초과 없이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확인해 볼 만큼의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메서드를 참고했던 논문에서는 이제 하이어커 클러스터링을 사용해서 적절 클러스터 수를 파악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따로 질문이 있지 않은 이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K-민스 클러스터링을 여러 가지 K 값에 대해서 돌려보면서 적절한 클러스터 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총 3가지의 매트릭을 이용했는데 커딘스키 하르바사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variance ratio라고 해서 그 클러스터 간의 variance의 합을 그 클러스터 내의 variance 합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할 때 각 클러스터가 잘 모여 있는 것이 좋고 클러스터 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볼드윈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게 되는 거니까 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점을 골라야 됩니다. 이제 엘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엘보 포인트를 잘 선정을 해서 클러스터 수를 파악하는 것인데 3가지 서로 다른 매트릭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대부분 비슷한 영역에서 적절 클러스터 수가 파악되었습니다. 네, 파악되었습니다. 15개에서 16개 정도의 클러스터 수가 적절하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클러스터 수를 진행했는데 좀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일단은 주상병 코드, 지역, 연령대, 성별에 대해서 전부 다 16개 클러스터에 대한 파이 차트를 그려보았고요.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성별 코드와 주상병 코드 그리고 시도 코드가 조금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졌던 건데 어떤 클러스터 중에 남녀가 같이 존재하는 클러스터는 따로 없었고 그리고 주상병 코드 클러스터들의 주상병 코드를 보았을 때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여러 주상병 코드가 혼재하는 클러스터가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고 딱 하나의 주상병 코드만 있었던 클러스터도 있었습니다. 각 클러스터 인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았을 때는 시와 도 인구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없었고 시 인구만 있었다면은 시 인구만 있었고 경기도 또는 전남 이렇게 도 지역이 있는 클러스터였다면 그 인구들만 같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클러스터별로 보험비 관련된 데이터인 요양 비용, 총액, 보험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그려보았을 때 클러스터별로 어느 정도의 세퍼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총처방 일수 부분에서 큰 세퍼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균 입내원 일수도 어느 정도 세퍼레이션은 있었지만 평균 요양 일수는 대부분 하루 이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제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해서 클러스터링 프로파일링을 진행했고요. 보험비 부담, 요양일수, 입내원일수, 총처방일 등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줬던 데이터는 색으로 그 값을 표시해줬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큰 값을 의미하며 비용 항목에서는 색이 진할수록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나누자면은 주상병 코드 구성이 단일한 클러스터와 그렇지 않은 클러스터들입니다. 이에 주상병 코드가 단일 코드인 경우에는 호모하지너스 클러스터, 그다음에 여러 주상병 코드가 포함된 클러스터는 헤테로지니어스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클러스터는 이 4가지가 파악이 되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전부 다 순환계통 질환만 있거나 호흡계통 질환만 있거나 근골격계통 질환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각 클러스터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지역별로 각 시인지 도인지 성별별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해서 각 계열 클러스터별로 이제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이따 질문을 하실 점이 있다면 이 페이지를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계통 질환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환계통 보시면은 전체적인 범례를 보았을 때 순환계통 질환의 클러스터들을 보면 대부분 요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컬럼들의 값이 좀 색깔이 좀 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순환계통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그 의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환계통의 질환 클러스터로 분류된 4개 클러스터를 따로 모아서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앞서 트랙 1에서 밝혀졌듯 본래 순환계통 질병은 40대부터 많이 걸리는 고혈압 등 고령 인구가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 클러스터 자체에서도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지만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0세에서 5세 사이에 소아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과 보험자인 국가 부담 측면에서 모두 사실이었고 평균 입원 일수도 고령 인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이 이유로는 소아 심근병증과 같은 회의소 난치성 질환이 유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한 환자는 진료 내역 데이터 2억이 넘는 부담금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각 성별에서 연령대별 평균 요양비 총액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소아 환자들의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금액적 부담이 있지만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금액 부담이 높기 때문에 남성분들 그 순환계통 질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아뿐만 아니라 5세 이후 10대 미만, 10대 후반에서도 금액 부담이 높은 구간이 남자에게만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계통 질환입니다. 호흡계통 질환 클러스터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이 호흡계통 이렇게 호흡계통인데 대부분 보시면 의료비 부담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계통에 속한 4개의 클러스터를 모아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라이트한 부담이 환자들에게 가해지고 있고 연령대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10대가 주요 구성원입니다. 평균 입내원 일수와 요양비 부담 모두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호흡계통 질환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10대 전후의 환자들인 것에 비해 개개인의 리스크는 노령층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조금 특이한 점은 호흡계통의 질환의 연령대 분포를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남자의 경우 10대 미만의 아이들 뒤로는 바로 10대 초반 아이들이 주요 구성원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후반 여성이 바로 그 다음이고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뒤로 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포는 도시와 도 어디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고요. 30대 후반 여성들이 호흡계통 질환에 취약하다고 보기보다는 인구 구성 자체가 10대 초반 여성들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셋에 포함된 여성 인구와 남성 인구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고 실제로 여성은 10대 미만과 10대 초반 연령대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통 계통 클러스터입니다. 근골격계통은 앞선 트랙 1에서도 가장 많은 진료를 기록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이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다시피 그렇게 환자에게 부담이 가는 클러스터는 아닙니다. 모아서 놓고 보면 대부분 고령 인구가 구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다시 이제 연령대별로 의료비 부담, 입내원 일수 등을 확인해 봤을 때 가장 높은 부담이 집중된 연령대는 다시 소아 환자들이었습니다. 순환기 계통 소아 환자들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골격계통 환자들이 있는 소아 환자들에게서 어떤 질병이 높은 부담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는데 질병 코드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관절증 또는 관절염의 질환이 소아 환자들에게 높은 금액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아 심근병증과 같이 희귀성 질환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찾아보았으나 특별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상병 코드가 좀 단일했던 클러스터들의 주상병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의 주상병 코드들이 한 곳에 묶인 클러스터들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특이한 질병들을 클러스터로 묶은 후 나머지를 한 곳에 묶었다가 시도별 성별로 나눈 것 이외에는 개별적인 분석을 해도 특별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클러스터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 해당 클러스터들에서 더 세분화된 클러스터들이 나왔을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가져가고 싶은 시사점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국가 개인의 위료 부담이 높은 환자군을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령 환자에게서 그 위료 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순환기 계통에서 확인했던 난치성 희소 질환과 같이 치료 가능성도 희박하고 금액적 부담이 높은 질병의 환자들이 소아 연령대에 몰려 있다는 점을 식별했습니다. 다만 몇몇 희소 질환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으로 낮은 치료비가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를 두 번째 포인트인 대한민국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과 이익률 감소 및 폐과와 연결짓는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어두운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아청년과 의사들은 줄 폐업을 선언하고 피부과로 간판을 바꾸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제 소아 진료를 일반 의원에 하는 등 이미 악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환기 계통 클러스터입니다. 모든 클러스터들을 통틀어 가장 의료 부담이 높게 집계된 클러스터였고요. 특히 남성의 의료 부담이 소아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2배 이상인 환자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 분포를 보시자면 알겠지만 이 40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고혈압은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팀 발표를 맡게 된 응용통계학과 20학번 윤희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교통팀은 링거 맞으면서 끝까지 함께 해준 저희 고마운 팀원 김진아 형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끝까지 고생해준 이현동 팀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하철 노선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 어떤 거 타고 오셨을까요?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저는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주 편하게. 근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겠죠. 저도 평소엔 그렇고요. 근데 이 대중교통이 항상 효율적인가 하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퇴근 시간에 집 가는 길이 겹치면 엠버스에 자리가 하나도 없기도 하고요. 아니면 홍대 입구역에 퇴근 시간만 되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때로는 비효율적인 이런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 했고, 그 중에서도 지하철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지하철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하필 지하철을 왜 선정했냐 하면은 이번에 뉴스가 한번 있었는데, 이 뉴스가 저희 지하철이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적자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추측되지만 아무래도 이것들이 공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역들이 있어도 이 역들에 대해서 폐쇄하지 못하고, 또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도 안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역들이 현재 역 분포가 최선일까? 또한 통근통학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다닐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편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있는 역을 폐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 역을 신설하게 된다면 그 역이 신설했을 때 사후 효과 또는 이런 것을 분석하기에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폐쇄할 역을 고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편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 거냐 하면은 저희는 이 개편 기준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서 저희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이것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만 많고 타고 내리는 사람은 적은 역을 비효율적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서울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많은 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차를 하면 그 정차하는 기차에 따라서 함께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의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자 지나가는 사람만 많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은 역이 있다면 그것이 비효율적인 역일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인구 대비 이용자가 적은 역. 지역인구 대비 이용자가 적은 역은 아마 지역 대비 비효율적인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PPT가 수정이 안 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 배차 간격과 거리에 근거하여서 이것 대비 역들이 너무 밀집해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는 실제 이용객 그리고 실제 인구 그리고 실제 거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공간과 사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실제 역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한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시각화 과정에서 그 역들이 실제 저희가 보는 지하철역 그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 노선도가 실제 지하철역의 분포가 아닙니다. 이 역들은 그냥 역들 간 간격이 반영된 게 아니라 역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지오판다스 패키지를 활용해서 더 면밀하게 실제 지리적 위치를 반영해서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역 분포입니다. 그걸 서울에 지오판다스를 입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를 폴리움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들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이게 인터랙티브한 모듈이라서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 돌리면 저걸 클릭하면서 어느 역에서 어디 뭐가 있고 그것을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말 속도가 빠른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첫 번째 개편 방안으로 혼잡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역이 비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타고 내리는 사람은 적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또 실제로 저희가 타다 보면 그런 역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경의 중앙선을 타고 오는데 그 역들마다 보면 항상 내리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많은 이런 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석하고자 두 가지 데이터를 선정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별 그 역을 지나는 사람의 시간별 대평균 숫자를 담고 있는 혼잡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별 승하차 객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기준 선정을 통해서 타는 사람 대비 혼잡도를 계산하여서 이것을 역들 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그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그 이상한 특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자 스케일러 플롯을 한 다음에 그 박스 플롯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잘 보면은 이상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그 역들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선별로 타는 승객 수가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호선별로 목적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역들을 모두 서로 비교하기에는 서로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따라서 역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선별 이용객 대비 혼잡도와 평균이 다른지 가설을 검증해 보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찾아낸 역들이 과연 유의미한 군집을 형성하는지 DB 스캔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역들을 각 호선의 그 일별 평균 그 혼잡도 계산했던 그 지표와 비교해 보았는데 그 옆에 자세히 보면은 실제 관측된 값이 옵저버드 밸류로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가설 검증한 것이 p-밸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준 역들은 실제로 p-밸류가 0.05보다 낮아서 이상치로 선정된 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 검증 결과를 클러스터링 했을 때 x축은 그 승차객 기준 p-밸류고요. y축은 하차객 기준 p-밸류입니다. 이거 빨간 점이 그 실제 아까 계산했었던 선정되었던 역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DB스캔 EDA를 진행하여서 실제 이 군집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고는 하는지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는 클러스터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설 검증했던 것이 실제 어떻게 군집을 형성할 수도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 이 EPS나 민샘플스들은 그냥 너무 군집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선에서 이 p-밸류 값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른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구별 인구 대비 승하차객 분석을 맡은 10기 유현동이고요. 먼저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하철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구 대비 어떤 역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적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구별 인구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부터 39년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 이후의 데이터는 제가 파악한 결과 미래 장래 인구를 추계한 데이터로서 이 이후는 필요가 없고 또 성별도 제가 분류하지 않고 그냥 총 인구로 23년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구별 지하철역 데이터인데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총 25개인데 지금 로그의 개수가 30개인 이유는 이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고양이나 광명과 같은 인접한 위성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에서는 제외하고 자치구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역별 승차 총 개수랑 그 다음에 하차 총 승객수를 이용을 했는데 저희는 2022년 5월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과 같은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22년 5월 1평균 승객 수를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처리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치구별로 인구 수도 다르고 지하철역의 수도 다른데 어떤 역이 가장 적게 이용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하철역의 폐쇄를 목적으로 EDA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또 제가 파악한 것은 승차 총 승객 수를 해당 자치구 인구 수로 나눈 비율과 하차 총 승객 수를 해당 자치구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들었던 건 마지막 3번에 과연 하차 총 승객 수를 해당 자치구 인구 수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요거였는데 왜냐하면 해당 지하철역에 하차하는 사람은 해당 자치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입된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자치구 인구수를 살펴봤을 때 접근성이나 어떤 상권 그리고 편의시설, 백화점이나 뭐 롯데타워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많을수록 해당 자치구의 인구가 많은 것을 즉 비례하는 관계인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차 총 승객수는 쉽게 말해서 유동인구의 유입량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자치구의 인구수, 즉 자치구의 규모 대비 유동인구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유의미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각각 지하철역을 자치구로 변수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5월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5월 일별로 승하차 총 승객수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합정역이나 홍대 입구역과 같은 환승역의 경우 여러 그 행으로 중복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하나의 역의 승하차 승객수로 합쳐서 전체적인 역의 이용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산된 값을 자치구별로 나눴고요. 그래서 얘를 총 25개 자치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서대문구와 강남구 그리고 그 다음에 마포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대문구는 아무래도 지금 지하철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 플랫이랑 스케일러 플랫이 좀 대표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다음으로 그러면 강남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역 개수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러 플랫이 대부분 선형적으로 1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25개의 그 자치구 모두 승차 총 승객수랑 하차 총 승객수의 비율이 전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포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승하차 총 승객수가 낮은 곳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25개 자치구를 분석을 해서 승차 총 승객수 대비 승차 총 승객수를 해당 자치구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적은 역들을 나타낸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자치구가 24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금천구의 경우 저희가 파악된 데이터에서 가산 디지털역 1개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의 역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역에 대한 비율이 최소인 경우를 제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차 총 승객수를 해당 자치구 인구수로 나눈 최소값들을 가진 역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승차 총 승객수랑 하차 총 승객수를 봤을 때 영등포구의 경우 두 역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처음에는 영등포 시장역이 가장 적었는데 하차의 경우 영등포 양평역이 가장 적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두 역을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동일한 수준으로 역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은 공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운행거리, 소요시간, 배차 간격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서울 지하철 역별 운행 거리를 보았습니다. 이 운행 거리란 같은 노선에 있는 전 역과의 거리를 산정한 것으로 이것을 쭉 보았을 때 최단 거리는 0.6km밖에 되지 않지만 최장 거리는 7.8km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장 거리와 최단 거리의 차이가 매우 큰 점에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고려하여서 이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지하철 노선 분포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밀집해 있거나 고르게 분포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폴림 클러스터드 내용인데요. 이걸 직접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환경상 살짝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코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보기 참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직접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얼마나 역들이 몰려 있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특정 구역에서는 그 구역에 뭐 산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4개, 2개, 3개 이렇게 적게 있지만 어떤 구역에서는 26개, 21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치화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그 중요도를 고려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그 거리가 짧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뭔가 내려야 되는 곳이 많아서 거리가 짧은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거리만을 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 간의 거리가 0.3밖에 되지 않지만 만약 배차 간격이 50분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 역 간의 간격은 한없이 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차 간격과 운행 거리를 고려하여서 거리를 어저스티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배차 간격 데이터를 찾고자 했는데 이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시간표 API를 활용하여 각 시간대별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걸 또다시 평균을 내서 일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평균 배차 간격은 분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justed distance를 계산한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이 2가지만 고려한다면 또 올바른 분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차 총승 지하철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이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거리와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하차 총승객을 고려하고자 여기에 가중치라는 개념처럼 하차 총승객을 곱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하차 총승객을 곱해서 이 중요도라는 지표에 가중치라는 개념처럼 곱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기 전에 한번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았고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분당 평균 이용 승객 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입니다. 지표의 이름을 딱히 정하기가 힘들어서 저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거리 곱하기 분당 평균 이용 승객 수가 맞는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DA의 간단한 결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희 EDA의 목적은 현재 비효율적인 지하철 구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비효율적인 지하철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역이 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산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분석을 활용해 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별 요소는 생략하여서 일별로 평균을 내어 시간적 특성은 소실되었지만 대신 이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최대한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이 3가지 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역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 다른 역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나온 의견은 그 기준 중에서 2개의 선정하는 역을 선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개의 역이 모든 기준에 해당되어서 이 한 개의 역을 대표적으로 어떤 역인지 보여드리고자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데이터를 크롤링함에 있어서 단순히 인터넷에 검색된 데이터를 처음에 크롤링했었는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크롤링하면 아무래도 해당 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실보다는 단순히 그 역에서 있었던 행사나 아니면 그 역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일이 크롤링하여서 약 50개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이 텍스트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빨간표 쳐놓은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폐역, 문제, 적자, 불편, 손실과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 내용을 제가 여기 담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커뮤니티 글들이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역 폐역시켜야 된다, 이딴 역 왜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 갈 때마다 내 시간이 낭비된다, 이런 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저희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저희 세션 내용을 바탕으로 실생활적인 요소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실생활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방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존 정부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보니 역을 폐역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노선에서 수익이 나지 않거나 과도하게 비효율적이면 노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한계와 개선점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 폐쇄 사례가 없어서 정책적인 효과에 사후적인 분석이 힘듭니다. 해외에서 노선 자체를 폐지한 경우는 몇몇 있어도 수도권에 있는 특정 역을 제거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여러분께 사후 검증을 하는 것은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예측 변수가 없어서 통계적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두 번째 분석이 인구 분석이었는데 이 인구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구에서 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평균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통계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만이 통계적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대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시간대적인 특성이 손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인구적인 특성을 고려했었는데요. 그 자치구의 인구를 고려하다 보면은 그 가치구의 인구가 균등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을 텐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전체를 그냥 나눔으로써 다소 이러한 특성들이 손실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것을 실제 정책적인 부분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좀 더 세분화하여서 그런 특성을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표가 다소 빠르고 장황하였지만 약간의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